반갑습니다. 황홍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온 주제는 제목을 보시면 허리에 나사 고정을 꼭 해야 하나요? 고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금토일 3일 동안 열이 좀 나고 해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또 애들하고도 놀아줘야 되고 막 이래서 좀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은 허리에 나사 고정을 꼭 해야 하나요? 고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에 나사 고정 수술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 고정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이기는 하거든요. 현재 시점까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나사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듣지만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척추 전문의로서 매일매일 수술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가능하면 나사 고정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안 해도 되는 환자일까? 아니면 나사 고정을 꼭 해야 되는 환자인가? 라는 걸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허리 나사 고정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언제 꼭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허리 나사 고정을 하는 수술은 전방전위증이라는 그 진단명이 있습니다. 전방전위증이 뭐냐면 보시면 좌측은 똑바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측은 약간 굽힌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뼈가 요추 5번 뼈 여기 아래쪽부터 세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5번 뼈, 4번 뼈, 3번 뼈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뼈와 뼈들은 이렇게 쭉 줄이 맞죠? 줄이 맞는데 3번 뼈와 4번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 뼈가 4번 뼈보다 앞쪽으로 빠져 있죠.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입니다. 근데 굽히니까 더 많이 어긋나고 있죠. 이제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이 정도인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니까 뼈가 더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방전위라고 하는데 전위증이라고 하는 병은 뼈가 이렇게입니다. 뼈가 이렇게 줄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아랫뼈 어긋난 두 개의 뼈 중에서 아래쪽 뼈를 기준으로 위에 뼈가 앞쪽으로 빠지면 전방전위,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는 후방전위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빠집니다. 좌우로 빠지는 걸 측방전위라고 하죠.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엑스레이의 이미지입니다. 3번 뼈와 4번 뼈 사이가 어긋나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은 수평 단면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수평 단면인데 디스크가 이렇게 밀고 나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 까만 부분 이게 황색인대라는 부분인데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죠. 신경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수직 단면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내려와야 되는데 전방전이가 있으면서 거기에 디스크까지 같이 동반이 되어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신경이 짤록하게 목 졸리듯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방전이증 증상이 뭔지를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 이제 요 증상들은 이제 협착증의 증상들인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편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되면 눌려 있는 신경의 혈액 순환이 조금 좋아지면서 신경이 좀 덜 눌리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허리보다 엉덩이하고 다리 그리고 발 쪽으로 저림, 통증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걸어가면 다리 쪽으로 증상이 심해지.
앉아서 쉬면 이제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죠. 물론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고 증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여기에 허리 통증이 더해지게 되죠. 전방전이증 있으신 분들이 허리는 오랫동안 아팠다. 이제 그리고 가끔 다리 쪽으로 뭐 저린가, 그다음에 좀 먹먹한가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다가 뭐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쯤부터 해서 다리 증상이 점점점 심해진다. 원래는 걸어가게 되면은 뭐 1시간, 2시간 걸어도 다리 쪽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한 언젠가부터 한 3, 40분 걸으면 다리 죄송합니다. 3, 40분 정도 걸어가면 다리로 이제 저림 증상이 생기고 더 이상 못 걸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앉아서 쉬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병원을 찾아들 오시죠. 이 전방전이증이 있다라고 해서 앞에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최근의 이제 척추 학회들의 최신 지견은 전방전이증이 있어도 무조건 나사고정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나사고정을 꼭 해야 되나요? 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뼈가 좀 어긋나 있어도 심하게 어긋나 있지 않으면서 불안정성이 없으면은 나사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3, 4번이 어긋나 있었죠. 4번 뼈 아래쪽에 있는 4번 뼈를 반으로 자르고 또 다시 반 잘라서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첫 번째 칸 안에 있으면 1단계, 그리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이렇게 넘어가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단계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1단계 중에서도 아주 살짝 어긋나 있으면서 굽혔다 폈다 할 때 뼈가 더 어긋나는 게 없는 분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굽혔다 폈다 하면서 뒤쪽 부분을 보면 더 심하게 어긋나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굽혔다 폈다 하는데 뭐 어긋나 있기는 하지만 어긋나 있는 정도가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굽혔다 폈다 막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없고 어긋나 있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나사 고정을 하지 않고 뒤쪽에서 신경을 넓혀주는 이제 그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뒤쪽을 감압시켜주는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사 고정을 한 환자분들도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의사들이 이 나사 고정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나사 고정을 한다는 말은 그 마디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고정을 한다. 수술의 목적 자체가 그 마디를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이후에 그 마디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 고정이 돼야지 수술이 잘 된 거겠죠. 대부분 다 잘 고정이 되죠. 근데 이게 고정이 된다는 말은 허리는 5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마디가 다 같이 굽혔다 폈다를 어느 정도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디는 이제 굽혔다 폈다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5명이서 하던 일을 이제 4명이서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정된 마디의 바로 윗마디와 그리고 바로 아랫마디가 더 일을 많이 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마디의 노화가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의학 용어로 인접 마디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 마디, 바로 위 아래 마디가 노화가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뭐 디스크라든지 안 그러면 협착증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더 빨리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노력을 의사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언제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했는데도 이제 그 나사 고정을 하는 대한 거부감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끝났는데 이제 장애가 남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니까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먹는 약이 있고 그리고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 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들을 했는데도 일시적으로 호전이 됐다가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도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사 한번 맞았는데 예전에는 뭐 3년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3달도 안 간다. 근데 3달도 안 간다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주사 한 번 받고 3달 동안 증상이 괜찮은 정도로 유지되는 정도면 예, 뭐 특히나 뭐 지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령이시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 되죠. 라고도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3달이 아니라 이 기간이 보통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짧아집니다. 3달, 2달, 1달, 이제는 주사 맞아봤자 뭐 하루 이틀밖에 호전되지 않고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를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술을 제외한 비수술 치료들, 보존적 치료 보았는데 점점 증상은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증상의 호전이 없어지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삶의 질을 그만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치료가 없었다고 그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다리 쪽으로 이제 마비, 특히 운동 마비를 얘기를 하는데 뭐 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발목에 힘이 없어요. 걸어가는데 자꾸 문턱 같은 데 탁탁 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에 발이 탁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린다는 거는 걸어가면서 발목을 이렇게 탁 들어줘야 되는데 발목을 드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 발끝이 바닥에 끌린다든지 안 그러면 턱이나 계단 등에서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빠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발목에 힘이 빠진 건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고관절에 힘이 빠지는 거죠. 고관절에 힘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쪽 발로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발목에 힘이 빠지는 정도는 발목이 좀 끌린다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려고 한 적이 많이 있다라는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시지만 위쪽 마디 이 위쪽 관절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서 있는 게 힘들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발목이든 무릎이든 고관절이든 이런 경우는 좀 응급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을 받으셔야지 이 운동마비가 회복이 됩니다. 운동마비가 온 상태라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회복된다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운동마비가 오면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 운동마비가 오고 나면 수술 이후에 이게 바로 마비 단계를 저희가 5단계로 나눕니다. 1, 2단계 정도는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3단계를 기점으로 3단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4단계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운동마비가 오면 빠르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빠르게 수술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마비와 비슷한 것이 대소변 장애입니다. 대소변 장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똥오줌 못 가린다고 하죠. 그래서 소변이 샌다. 안 그러면 대변이 샌다. 그리고 안 그러면 극심한 변비. 2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간다. 안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꽉 차서 아랫배가 아플 정도로 소변이 찼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런 대소변 장애도 운동마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소변 장애가 오면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수술을 받아서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태면 빠르게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나사 고정술 환자분들한테 나사 고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이 더 이해가 쉽죠. 근데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허리는 요추부죠. 그래서 요추부 척추 유합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이 수술 전이고 우측이 수술 후가 되겠죠. 이렇게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춰주고 이 수술을 시행을 할 때는 4번, 5번 뼈 있는 연골판을 다 제거를 하고 이 연골판이 있는 공간에다가 받침목을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나사를 꼽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죠.
질문들이 좀 들어왔나요? 잠깐만요. 화이팅님 안녕하시고요. 오영도님 반갑습니다. 세모네모님도 반갑고요. 호숫가님도 반갑고 질문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님이 40대 여성인데 척추 측만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성인 척추 측만증에도 유압술이 효과가 있나요? 측만증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측만증은 일단 좌우로 휜 병을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이 필요한 마디도 있고 고정이 필요하지 않은 마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된 커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커브, 마이너 커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이 3차원적으로 잘 교정을 하고 보통 길게 고정을 합니다. 네, 지금 호숫가이님의 질문에 그냥 단순하게 대답을 좀 드리기가 필요한 마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디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 유압술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유압술이 더 낫다. 안 그러면 고정만 하는 게 낫다. 이런 대답을 하기는 좀 힘든 병이 척추 측만증이 되겠습니다. A4 사이즈님께서 저는 주사 치료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하고 증상이면 그렇게 지내시는 게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님 뭐 감사합니다. 뭐 제 팬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항상 방송 잘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모님께서 30대 여성인데 출산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MRI에서 척추 불안정 소견이 나왔어요. 척추 불안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뼈가 굽혔다 폈다 했을 때 이렇게 굽혔다 폈다를 했을 때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앞뒤로 흔들리든 좌우로 흔들리든 그렇게 흔들리는 상태를 척추 불안정성이 있다,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방전이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잘 맞는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구구모님은 일단 제가 구구모님의 엑스레이와 그리고 MRI를 제가 본 게 아니어서 그 이상의 정확한 소견을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구구모님. 그리고 화이팅님께서 5년 전부터 허리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있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는데 디스크인가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검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님. 다리에 증상이 있으면 허리에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디스크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척추 전방 전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외래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MRI가 필요해요. MRI 검사를 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MRI 하는 거 이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MRI를 찍으세요라고 하면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MRI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더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거지 수술을 할지 말지는 검사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그리고 MRI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화이팅님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 받는 거를 겁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사를 안 받고 있으신 거나 검사를 받으신 거나 본인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건 상황이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너무나도 이제 이미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겁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도 그렇고 뭐 가족 친지들하고 만나도 한 80 한 초반 중반 정도까지 살다가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게 그냥 빠르게 확 갔으면 좋겠다면서 말이 쉽지 돌아가시는 날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고
병이 이것저것 생깁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어르겠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나이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겁이 납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는데 내 몸을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병을 더 키우지 말고 검사를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화이팅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효님께서 60대 남성입니다. 퇴행성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시에 있어서 유압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두 질환 모두에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척추 수술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감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전방전이증 모두 다 원인은 달라도 결과는 신경을 누르게 돼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감압이라는 것은 눌리고 있는 신경을 눌리지 않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전방전이증이든 수술을 할 때 우리 이 척추 수술의 첫 번째 목적은 눌려 있는 신경을 눌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디스크인 경우에는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조각일 것이고, 그리고 협착증인 경우에는 뒤쪽에서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일 것이고, 그리고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뼈가 어긋난 거겠죠. 그래서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전방전이증이든, 그리고 지금 다효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든 유압술을 하게 되면 신경을 눌리지 않게 완전히 감압을 하고 받침목 넣고 고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정상적으로만 되면 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님. 네, 검사를 받긴 해야 되겠지만 원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검사 꼭 해보십시오, 화이팅님. 그리고 실버태님께서 허리 디스크 터져서 현미경 수술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일 해도 될까요? 수술 전보다 허리가 약해진 느낌이라 고민돼서 질문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직업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제 빨리 회복을 해서 빨리 업무에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버스 이제 운전기사님들, 택시 운전기사님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밤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버스 같은 경우는 소파에 누운 것보다는 식탁 의자에 누운 그런 이제 의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이런 식으로 소파에 앉죠. 이런 자세가 허리에 정말 최악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 뭐 얼마나 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짧으면 뭐 제가 그냥 뭐 추정 해보기로 짧으면 3시간 길면 뭐 5시간 넘게도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허리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술 받으셨으니까 1년 반 전에 수술 받으셨으니까 실버트님 그때 이제 받으셨던 보조기가 있을 겁니다. 허리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 보조기로 허리를 좀 일하실 때는 좀 그리고 수술 이후에 허리가 약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거 잘 들으시고 일상생활 할 때 그 자세 관리와 함께 근력 강화, 허리 근력 강화, 엉덩이 근력 강화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정님께서 흉추 골수염으로 6번, 7번 괴사 상태입니다. 늘 통증이 있습니다. 흉추 골수염요. 해결 방법은 없나요?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8이라 골절 될까봐 두렵. 근데 지금 현석정님께서 괴사 상태라고 올려준 게 이게 제가 이 얘기만 듣고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네요. 마이너스 3.8이면 골다공증 치료는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레이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근력 운동 끝나면 무조건 마무리로 턱걸이에 매달려서 대대행으로 척추의 힘을 완전히 빼고
이완시켜준 동작을 6세트 정도 해줍니다. 떨어질 때까지 버티기. 이 동작이 굽었던 척추가 쫙 일자로 펴진다는데 이 목적을 떠나서 전 이거라면 시원하기도 하고 전완근이 강해져서 매일 해주고 있긴 한데요. 척추가 펴진다는 거 이거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걸까요? 근데 이걸 증명된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일단 스트레칭을 잘 해주고 근력 강화 그리고 근육 이완 이런 것들을 잘 해줬을 때 척추의 크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증명된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매달려주는 걸로 척추가 펴지냐라는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대답이 조금 애매한 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긴 한데 그 행위 자체가 커브를 바로 잡아주느냐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저도 때문에 아는데 힘을 그래도 지금 똑바로 매달려 계신 거 거꾸로 매달린 건 아니니까 그나마 낫긴 하거든요. 근데 힘을 쭉쭉쭉 빼다 보면은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서 허리가 쭉 빠져버리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다치시는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화이팅님. 내일 가서 검사 받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검사입니다. 너무 겁내지 말고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님께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 걸림이 있어 앉지를 못합니다. 엉덩이 근육 수축도 있고요. 이런 것도 디스크 증상일까요? 저는 2년 전에 감압술 받았고 6개월 전 MRI 촬영해서 신경 눌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짝 근육통 동반한 수축으로 앉는 게 힘듭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랑 이 디스크 증상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막 통증 증후군하고 디스크 증상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 문제가 없다면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엉덩이 쪽이니까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허리 앉는 자세 비욘디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른 자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자에 앉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책상에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바로 눕는지, 침대에 어떻게 누워야 되는지, 바른 자세 잡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쭉 다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 보시면 앉는 자세에 대한 부분 그 하이님 챙겨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4 사이즈님께서 허리에 좋다고 해서 헬스장에서 스쿼트랑 브릿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선 방송에서 거의 항상 얘기입니다. 근데 스쿼트는 아닌데요. 제가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하고 레그프레스 하지 마시자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브릿지는 제가 늘 추천하는 운동이 맞습니다. 브릿지하고 힙스러스트 이런 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스쿼트는 무게를 들고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무게 없이 하는 프리스쿼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허리가 아파요. 성장통이라 생각하면서 하고 집에서 쉬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고 나서 통증이 생기는 거는 근육통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은 우리가 근력 강화를 많이 하고 났을 때 그 근육이 뭉치고 아픈 느낌 아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직후보다는 바로 당장 다음 날보다는 한 운동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증이 3, 4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죠. 근데 같은 동작을 했을 때는 늘 아프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A4님께서는 일단 스쿼트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쿼트보다는 브릿지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게를 든다라고 하시면은 무게 드는 스쿼트는 더더군다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 워낙 바쁩니다. 그러면은 또 뭐 그 선생님께서 마음이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차갑게 이제 느끼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어느 의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환자를 낫게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저한테 뭐 수술을 받으셨던 시술 주사 무슨 치료를 받으셨든지 간에 저한테 와서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할 때가 사실 일할 때 제일 보람을 느끼거든요. 너무 뭐 섭섭하게 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네, 이거 나사고정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수술 때 요렇게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넓혀졌죠. 제가 이 척추 수술의
공통된 목적은 감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압. 이렇게 눌려있던 신경을 압력을 낮춘다는 거죠. 공간을 확보해서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넓어졌죠. 그리고 이 연골판을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받침목을 2개 넣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척추 유압술의 발전 단계인데 척추 유압술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의 발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피부 절개를 크게 열었습니다. 크게 열어서 척추를 다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수술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현미경, 이 미세현미경이라고 하는 데 있었죠. 미세현미경이 나온 지 지금 한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전에는 미세현미경이 없었고 그때는 맨눈으로 보고 또는 이 루페라고 하는 수술용 돋보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루페로 충분한 경우에는 루페를 끼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확대를 해서 이제 이 수술하는 부위를 보고 수술을 했었죠. 근데 이게 정상 조직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척추를 이만큼 노출시키고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수술은 잘 됐겠지만 들어가는 데에 정상 조직을 너무 많이 손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이제 영구적으로 허리 통증이 남는다든지 이런 환자들의 불편함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의학의 발전은 뭔가 불편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자가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긴 하는데 절개의 사이즈를 아주 줄이고 거기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동그라미 있죠? 이게 일종의 통입니다. 통. 튜브라고 하는데요. 튜브를 이렇게 탁 꼽아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절개를 넣지. 그래서 비약적으로 이 튜브가 나오면서 우리가 미세 침습이라는 단어, 절개창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은 절개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압술을 할 때 촬영한 이제 캡처 장면인데 유압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만하게 구멍만 2개 뚫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2개 뚫어서 한쪽으로는 내시경을 집어넣고 이제 상처를 이제 찢고 이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통해서 관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관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한쪽에서는 내시경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경이고 이 부분이 신경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연골판이 이제 다 제거가 됐고 이 부분이 이제 뼈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받침목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맨눈으로 보고 수술을 하다가 루페라고 하는 돋보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이라는 미세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계를 써서 수술을 하다가 내시경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발전 단계가 수술 상처를 점점점 줄여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시야를 점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술은 눈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하죠. 눈으로 보고 그 눈이 잘 보는 거를 따라서 손이 움직이는 거죠. 시야가 좋아진다는 거는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그런 광학 장비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에 딱히 취미가 있었던 적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휴대폰 카메라 요즘 정말 좋아졌죠. 이게 휴대폰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렌즈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그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에도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초반에 나왔던 척추 내시경 상처를 적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야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세현미경이 정말로 좋은 시야를 제공을 하는데 미세현미경이 제공하는 시야랑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선명하고 자세한 이 시야를 제공하는 게 척추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은 내시경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만 척추 쪽에 국한된 그런 게 아니라 탁과들도 다 이렇게 내시경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거거든요. 다른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병만 탁 제거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조기위암,
조기 위암 진단 받으면 배를 막 이만큼 열어서 수술을 했었죠. 요즘에는 조기 위암 진단 받으면 위내시경 가지고 그 조기 위암 있는 부분, 점막 있는 부분만 내시경을 가지고 샥 도려냅니다. 배 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퇴원도 금방 하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받침목 집어넣고요. 한쪽 넣었고, 그리고 반대편 넣었고, 그리고 여기 이 받침목 사이에다가 수술하면서 채취한 환자 본인의 뼈를 저희가 본칩이라고 하는데요. 뼈 조각을 이렇게 넣어서 이 뼈와 이 뼈가 됩니다. 나중에 자라나서 뼈가 붙게 하는 수술이 척추 유압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하고 양방향 내시경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절개 크기가 기존 척추 유압술은 10cm 정도, 이제 뭐 이 정도 열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열어야 되는데 양방향 내시경은 나사를 4개를 넣게 됩니다. 한 마디 수술하게 되면 2개의 뼈죠. 2개의 뼈에다가 좌우로 꽂기 때문에 나사가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 들어가는 구멍을 4개만 딱 뚫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손상되는 정도가 기존 유압술 같은 경우는 근육 손상이 크죠. 상처가 크니까. 근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근육을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출혈량 기존 척추 수술 유압술은 척추 유압술은 피가 좀 납니다. 꽤 납니다. 근데 내시경은 시야가 좋기 때문에 지혈도 잘 하고 그다음에 상처 적죠. 입원 기간도 이렇게 2, 3주에서 한 4박 5일 정도로 비약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술이 정말로 유압술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유압술이 어떤 수술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병이 이제 심하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병이 꽤 심해도 환자의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이 증상 좀 심하긴 하지만 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치료,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치료들은 병행하는 치료인데 요 정도에만도 증상이 호전되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경증인 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와서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수술 치료 등을 받는 분들이 이제 주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허리 주사 또는 신경 주사라고들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병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신경 주사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도관을 올립니다. 이 도관은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좌우 앞뒤로 이 도관을 움직일 수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병에 정확하게 갖다 놓고 주사 치료 다음 단계로 시술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앞서 설명드린 수술이 될 것이고, 수술 중에서도 내시경으로 하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방향 내시경 장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 그리고 이 골단판, 이제 한글로는 준비가 되겠죠. 골단판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미세현미경은 그 골단판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감각적으로 그 골단판을 정리를 하는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골단판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면서도 뼈를 손상시키지 않고 잘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육 손상이 거의 없고 절개가 작으니까 흉터도 적겠죠. 그래서 근육 손상이 별로 없고, 그리고 출혈량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다 감압을 하고 나서 마지막 장면인데, 이 실핏줄들 보이시나요? 이 공간이 지금 이 화면 안에 있는 이 공간이 불과 2-3c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 좁은 공간을 엄청나게 확대해 놓고 엄청난 화질로 정말 자세히 보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골단판인데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근육 손상은 이게 수술 전후 MRI인데 요만큼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잘 제거가 됐고 뒤쪽에 근육의 색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근육 손상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척추 유압술 했을 때의 흉터입니다. 여기 1cm 조금 넘 4-5번 마디가 어긋나 있고 신경이 눌려 있는데,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잘 맞춰주고 받침목 구워주고
뒤에정을 해주죠. 이번 요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제가 환자분한테 농담조로 얘기하는데 키가 한 5mm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신경이 이렇게 넓혀져 있고 받침목 2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증례인데 마찬가지로 4, 5번이 어긋나 있었고 이렇게 많이 어긋나 있었는데 거의 맞춰주고 받침목 들어가고 이렇게 나사 고정 해주고요. 신경 이렇게 눌려 있던 거 이렇게 감압해주고 받침목 2개 들어. 이거는 3, 4번 마디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 이렇게 잘 맞춰주고 받침목 넣어주고 이렇게 고정해주고 마찬가지로 신경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이렇게 감압 다 해주고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받침목 2개 들어가죠. 허리에 나사를 박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질문 제가 일부러 만든 건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요 뒷부분은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후관절 안쪽 바깥쪽으로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좌측이거든요. 좌측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나사 고정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들어가지 않고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 들어가든 이쪽에서 들어가든 동측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반대편에서 들어가게 되면 후관절을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저 수술 장면인데 우측에서 들어가서 좌측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후관절 손상 거의 없이 나사 고정 안 하고 이렇게 디스크가 싹 다 제거된.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저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나사 고정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지금 수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불안정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MRI상에서 좁아져 있고 좁아져 있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넓히고 넓혔고 나사 고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긋나 있는 정도도 변화 없게 이렇게 나사 고정하지 않고 수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러면은 나사 고정을 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관리가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운동 관리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아까 하여튼 어느 분께서 스쿼트하고 제가 뭐 강조했다고 스쿼트하고 브릿지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스쿼트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스쿼트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브릿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와 힙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스쿼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리와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인데 이 스쿼트, 데드리프트, 레그 프레스는 하중을 허리에다가 걸어놓고 운동을 하거든요. 이 하중을 허리에 걸어놓는 행위 자체가 허리의 병을 더 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브릿지 같은 경우는 허리에 하중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벨을 얹고 운동을 해도요. 이 하중이 누르는 방향이 바뀝니다. 척추를 수직으로 누르는 하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 얹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척추를 수직으로 누르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운동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레그 킥백이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 마찬가지로 허리하고 엉덩이 근력 강화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얻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 방법도 있고 저는 이 방법보다는 제가 운동할 때 저는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킥백의 한 종류인데 스탠딩 킥백이라고 합니다. 서서 발을 뒤로 차는 거죠. 마찬가지로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차든지 밴드 이용해서 강도를 올려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허리 운동은 아니지만 랩풀다운이라고 하죠. 밴드로 하는 랩풀다운입니다. 팔을 밑으로 당기는 거죠. 요거는 척추의 사랑 가득한 세상님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 후 회복은 며칠 정도 걸리는지요? 일상생활에 돌아오는데 며칠 정도가 걸리나요? 퇴원은 보통 수술하시고 2, 3일째 되면 퇴원하시고 퇴원하시고 나면은 걷기 정도는 30분 정도에서 하루에 2, 3번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격적인 재활 운동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앉는 자세를 조금 줄여달라.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걸리는 하중이 5배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리하시고 일생활 복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그네님께서
허리 통증이 심하고 방사통이 심해 병원에서 주사 치료받고 풍선 확장술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서 다시 MRI 찍으니 협착이라고 하네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방향 내시경으로 협착증 수술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환자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운동을 하는 목적은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 해야지 살이 찌고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제 살찌신 분들 저보고 뭐 부럽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저는 한평생 삐쩍 말랐었고 이게 늘 고민이었고 이 살찌려는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살을 다시 찌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앞서 강조했던 응급 상황, 그러니까 꼭 수술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 관리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